북한에서 국가의 통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주민은 성분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부여받는데, 이는 가문의 내력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사람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더 나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수도인 평양에 살 수 있는 특권도 얻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배경이 좋지 않다면 미래는 사실상 닫히게 됩니다. 힘들고 낮은 수준의 일을 맡게 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보내져 평생 제한된 기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수학이나 과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우상화하도록 교육하는 정치 수업에 매일 참여합니다. 모든 책과 방송 프로그램은 철저한 검열을 거칩니다. 정부는 주민이 무엇을 읽고 보고 들어야 하는지 직접 정합니다. 사회에 나와 일할 때도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직업을 정해주며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 한 직장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결혼조차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들은 같은 계층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으며, 하류 계층 사람이 상류 계층과 결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마저 통제 대상입니다. 국가적 추모 기간이나 지도자를 직접 만나는 순간에는 정해진 때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감정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일상의 당연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수의 고위 관리나 과학자, 선발된 학생들만 진짜 인터넷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광명이라 불리는 국가 통제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에는 정부가 승인한 정보만 존재합니다.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은 외부 정보와 사상을 유입시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취급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역시 모두 국가가 운영합니다. 만화, 영화나 다큐멘터리,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은 정부의 손을 거쳐 제작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채 정권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내용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인터넷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내부망만 사용해야 한다면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술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면 이는 착각입니다. 북한에는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아리랑이나 진달래, 평양과 같은 자체 브랜드 기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전화기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감시용 소프트웨어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화와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사용 내역이 기록되고 감시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제 전화를 거는 행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지난 2007년 한 공장 지배인은 국제 전화를 하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속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다루어지며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독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점에 가보면 생리대나 탐폰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가 소비자에 보다는 중공업과 국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과거 방식대로 세탁해 다시 쓰는 천을 사용합니다. 포장된 생리대가 존재하긴 하지만 암시장에서만 거래되며 일반인이 사기에는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피임약이나 피임기구의 존재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인구 증가를 장려하면서 현대적인 피임 방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인식은 매우 낮게 머물러 있습니다. 2021년 김정은 정권은 엄격한 문화 통제법을 시행했습니다. 몸에 딱 붙거나 찢어진 청바지, 귀걸이나 입술 피어싱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승인한 공식 헤어스타일 목록도 존재합니다. 여성에게는 14가지 스타일이 허용되는데 대부분 단발 형태이며, 결혼한 여성은 머리를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남성의 머리 길이는 약 5cm를 넘을 수 없고, 염색이나 염색 모히칸 스타일 등은 금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머리 모양을 하는 것은 국가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노동교화소에 보내지거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복장과 머리 모양 규제가 문화를 보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개인을 억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전화기로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와 함께 아래에 있는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며 더욱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일부 특권층만의 전유물입니다. 100명 중 1명 정도만 차량 소유 허가를 받으며 이들은 주로 고위 관리나 특별한 승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가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며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어 텅 비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평생을 국경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며 운 좋게 빠져나간다 해도 남아있는 가족들은 체포나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신가요? 공개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의 월급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준으로 미화 3달러에서 10달러 사이에 불과합니다. 공장 노동자는 3달러에서 5달러를 받고 교사는 이보다 조금 더 받으며 의사조차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를 법니다. 국가의 핵심이라 불리는 군인들도 명목상의 적은 수당만 받습니다. 이처럼 적은 소득에도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국가 배급 제도 덕분입니다. 가정마다 주택과 쌀, 식용유, 전기, 공교육,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몇 달 동안 쌀이나 기름 배급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주민들은 장마당이라 불리는 암시장에 의존하여 더 높은 가격의 생필품을 구합니다. 배급이 중단될 때 장마당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 됩니다. 일상생활은 매우 고됩니다.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밤이 되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어둠에 쌈쌉니다. 시골 지역은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학생들은 길거리 전등 밑에서 공부하고 가족들은 집안에서 촛불이나 석유 등을 켜고 생활합니다. 여유가 있는 집은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지만 겨우 전등 몇 개를 켜거나 전화기를 충전하는 수준입니다. 온수 문제도 심각합니다. 많은 아파트에 온수 공급 시설이 없어 주민들은 석탄이나 나무를 태워 물을 드는 공중 목욕탕을 이용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목욕을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며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서 대야에 물을 데워 사용합니다. 북한이 명령 하나로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2017년에는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보다 훨씬 강력한 장치를 시험했습니다. 세계적인 국가들조차 북한의 핵 능력을 매우 경계하며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북한 군사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북한은 병력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군 병력만 약 130만 명으로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대국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도대와 노농저기군 등 예비자원 약 570만 명과 보충 병력 60만 명이 더해집니다. 유사시 전체 동원령이 내려지면 8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 10명 중 3명이 군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 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군대에 가야 합니다. 남성은 최대 10년 동안 복무하며 과거에는 13년까지 복무하여 청춘의 대부분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여성 역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7년 동안 복무합니다. 실제 군사훈련은 정식 입대 전부터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제식 훈련과 명령 복종을 배웁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무기 다루는 법과 제식 훈련 등 실전 교육이 포함됩니다. 졸업 후에는 정식 입대 전 몇 주 동안 혹독한 기초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어릴 적부터의 교육을 통해 북한은 거대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약 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아무나 이곳에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거주지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완벽한 정치적 배경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권에 철저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거주 허가가 내려집니다. 이런 점에서 평양 거주는 기본 권리가 아닌 하나의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05층 규모의 류경 호텔입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을 목표로 지어졌으나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보다 더 높게 60m 이상으로 세워진 개선문도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170m 높이로 서 있는 주체 사상탑이 체제 이념의 상징으로 자리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이 평양에 있어 대규모 행사나 아리랑 공연 등에 활용됩니다. 지하 공간 역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양 지하철은 2개 노선으로 운영되며 역사 내부가 화려한 대형 홀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샹들리에와 벽화, 매끄러운 대리석 기둥이 눈길을 끕니다. 대부분의 역이 지하 100m 깊이에 건설되어 일상적인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비상시 방공호 역할도 겸합니다. 평양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아침 6시 무렵이 되면 확성기에서 혁명 가요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을 깨웁니다. 주민들은 깔끔한 차림으로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나섭니다. 아침 시간에 공원에 모여 체조를 하거나 저녁에 광장에 모여 집단 무용을 즐기는 모습도 일상적입니다. 다른 대도시들에 비해 매우 정돈되고 조용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평양은 넓은 도로 한가운데 서서 멀리 바라보아도 차를 보기 힘든 희귀한 수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주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정답은 대중교통입니다. 버스와 궤도전차는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과거 동독에서 들여온 오래된 열차들도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에게 이러한 대중교통은 직장이나 학교로 가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대중교통과 함께 자전거도 각 가정의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으나 이 규제가 풀린 이후 자전거는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 평양은 신호등에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푸른색 제복과 흰색 부츠를 착용한 여성 교통지휘원이 교차로에서 차량 흐름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약 300명의 여성 지휘원이 근무합니다. 선발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미혼 여성 중 특정 연령과 키, 학력, 외모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대립 관계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 때 한국은 K-팝이라는 문화적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하여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뉴스나 민주주의 관련 메시지, 그리고 인기 가요들을 보내 자유에 대한 동경을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전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군인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었고 음악을 듣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은 남한 음악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북한 역시 자체 확성기를 통해 체제 선가와 비판 방송으로 막서기도 했습니다. 한때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는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 간부들은 절제된 표정으로 공연을 관람하며 노래가 끝날 때마다 정해진 듯 박수를 쳤습니다. 정세가 다시 냉각되면서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과 K-팝 데이터가 담긴 USB를 풍선에 실어 보냈고 북한은 대량의 쓰레기를 담은 풍선으로 응수하며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 부르지만 사실상 가문 세습 체제로 운영됩니다. 권력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주요 군사 행사 등에 참석하며 특별한 칭호로 불리고 있어 후계 구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이러한 체제 특성상 독특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지도자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호 역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하는 주체 연호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은 주체 114년으로 표기됩니다.
지도자를 호위하는 부대 역시 가문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대를 이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 내부의 다툼도 치열했습니다. 과거 핵심 인물이었던 장성택이 제거되는 사건이 있었고,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해외 공항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체제 유지와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정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은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받습니다. 이에 반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방문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과거 한 외국인 유학생이 호텔 내 표지판을 가져오려다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송환되어 사망하면서 북한의 엄격한 법 집행 체계가 다시 한번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 보니 최신 패션이나 성형 문화 등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자연스러운 외모를 유지하며 차림새 역시 단정하고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의복에 있어서도 긴 치마나 정숙한 스타일이 선호됩니다. 한때 여성의 바지 착용이 제한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규제는 완화되어 현재는 바지 차림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결혼관 역시 전통적인 편입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며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미혼으로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혼율도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영향 때문입니다. 연애나 결혼 과정에서도 보수적인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외국인과의 결합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며 외부와의 혼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모든 일정이 안내원의 동행하에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돌발 행동이나 자유로운 이동은 제한됩니다. 정해진 장소만을 방문하도록 하여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승인되지 않은 촬영을 막기 위함입니다. 식사나 숙박 시에도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을 세세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현지인들에게 함부로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쇼핑 역시 지정된 외국인 전용 매장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점 출입은 제한됩니다. 외부와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모든 삶의 영역이 통제되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출생과 함께 결정되는 신분부터 의복, 직업,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많은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에 대한 규제, 정보 차단 등은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적인 자유와 선택의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값진 권리입니다. 북한 주민들 역시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강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